오래전 큰 맘 먹고 이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이국에서 웬만한 관광지는 모두 다녀왔지만 아직까지 내 기억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한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었다. 경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에서 바라본 그곳에 압도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가도 끝도 없는 그 황량한 절벽들 틈 사이사이 가히 장관이 따로 없었다. 그 크기도 어마어마해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만큼 펼쳐져 있다 하니 이국 땅이 크긴 정말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오늘은 그래서 미스테리 영상을 만들고자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그랜드 캐니언에 관한 미스테리가 있어 반가움에 영상을 만들어 보았다. 자, 그럼 시작하겠다. 현재 그랜드 캐니언의 원주민인 많은 인디언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거주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디언 보호구역보다 더욱 비밀스럽게 통제가 되고 있는 구역에서 무엇인가를 은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인디언 부족 중 한 부족인 호피족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에 살았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1909년 아리조나 가제트라는 언론에 그랜드 캐니언에 숨어있던 지하 도시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실린다. 탐험가인 킹케이드가 광물을 찾기 위해 콜로라도 강을 탐험하던 중 출입 통제 구역에서 수상한 동굴 입구를 발견하게 된다. 동굴 입구는 그랜드 캐니언 표면에서 450m가량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굴 입구에서 약 1.6km를 들어가 수백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큰 규모의 지하 도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추정되었으며 지하 도시 곳곳에서 구리와 금으로 만든 화병, 컵, 도자기, 곡물 저장고 또한 발견되었다. 또한 벽과 돌판, 항아리에서 여러 상형 문자들도 발견했다. 여러 방들 중 가장 큰 방에서 여러 구의 미라를 발견하기도 했다. 여기서 미스터리한 점은 미라들의 키들이 2.7m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대형 조각상도 발견하였는데 이 조각상이 부처상과 비슷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의 아리조나 가제트의 보도 이후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 출입이 금지가 되었다. 현재는 군인이 지키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왜 갑자기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며 지하도시에서 발견된 거인미라들과 부처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미국이 또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미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곳을 통제하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알려줘서는 안 될 만큼의 커다란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음모론자들의 끝없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었다. 일단 기사도 실제로 났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반박이 없으니 지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나보다. 그렇다면 아리조나 가제시 보도한 그랜드 캐니언의 죽음의 도시에 관한 기사 중 일부를 소개하겠다. 미국의 다른 원주민 부족들보다 여러 방면으로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던 호피족 원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던 킹케이드 박사는 어느 날 호피족의 주장과 고대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그랜드 캐니언 내부에 그들의 조상이 먼 옛날에 발견한 정체불명의 지하 도시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 엄청난 금은보화를 숨겨놓은 고대인들의 보금자리라고만 알려진 죽음의 도시 이야기에 귀가 솔깃한 킹케이드 박사는 호피 원주민들이 지난 수천 년간 극비리에 보호해온 신성한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는 것을 알고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킹케이드 박사의 연구를 뒤에서 후원해준 스미소니안 박물관의 S.A. 조던 교수는 1908년 킹케이드 박사가 호피 원주민들의 도움을 빌어 죽음의 도시를 탐방하고 나오자 박물관의 많은 학자들을 데리고 직접 죽음의 도시를 탑사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도시는 당시 세계인들이 사용한 건축법이 아닌 고대 문명인들의 그의 건축법으로 지어졌다고 하며 작은 통로를 통해 수킬로미터를 땅속으로 걸어야 나온다는 죽음의 도시는 잘못 보면 지난 수천 년간 여러 문화권의 전설에 등장하는 지옥같이 보였습니다. 입구로부터 수킬로미터 떨어진 땅속으로 걸어 들어간 학자들은 죽음의 도시 내부에 어떻게 건설되었는지 알 수 없는 초대형 신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양손에 평온히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가진 불상들과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장신구들을 목격한 학자들은 불상들의 얼굴이 모두 동양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시대를 알 수 없는 시기의 동양인들이 먼저 미국 대륙에 생존했던 사실을 깨달은 뒤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신전을 건너 납골당을 찾은 학자들은 문제의 납골당의 숫자를 셀 수 없이 많은 고대인들의 미이라가 있는 것을 보고 알 수 없는 시기에 적어도 5만 명의 사람들이 문제의 도시에 함께 살았던 흔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1909년의 아리조나 가젯의 기사 이후 다시는 신문과 학계에 거론되지 않은 죽음의 도시 이야기는 현대 고고학의 20세기 최초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고, 이를 발견하고 직접 탐험한 킹케이드 박사와 조단 교수 등의 이름은 다시는 신문과 학계 등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오래전 그랜드 캐년에 거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생존했던 아시안들은 과연 어느 시대, 어느 문명권에 속했던 인류들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고대 문명 유적지에 관한 정보는 왜 후에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기고 말았다. 무엇보다 미스테리한 것은 키들이 2.7m에 달한다는 그들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역사서를 봐도 이 정도의 키를 가진 민족은 거의 보지 못했고, 성경 속 네피림은 이보다 훨씬 큰 거인 쪽으로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결코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흔히 이쯤에서 던지는 화두인 외계인이 아닐까? 하긴 외계인이라고 하기에는 발견된 것들이 너무 동양적이라는 점에서 그 역시 외계인은 아닌 듯하다. 언젠가는 속 시원하게 밝혀지는 날이 오기는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온갖 추측들로 음모론자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나처럼 미스테리를 좋아하는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오래도록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인 듯하다. 갑자기 온몸에 불이 붙어 죽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물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움에 어쩌지 못하고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수도 있겠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여 신에게 자신을 맡기며 기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진짜로 한순간에 내 몸에 불이 붙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이없을까? 그것도 순식간에 커다란 화마가 되어 내 육체를 불태운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실제로 인체자연발화는 존재한다고 한다. 그저 영화 속 주제로나 그렇겠거니 했는데 실제 한다니.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는 완전 미스테리한 세상이 맞다 싶다. 인체자연발화란 살아있는 인간의 신체가 외부의 어떤 원인 없이 발화하여 연소하는 현상을 뜻한다. 외부적 발화 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자연발화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용어의 정의상 보편적으로 인체발화가 더 적합하다. 혹은 자아연소 현상이라고도 칭한다. 이 믿지 못할 인체자연발화가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수백여 건 이상의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오직 인체만을 태우고 사그라진다는 미스터리한 불.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참고로 여력학적으로 인체가 스스로 체내에서 발화할 가능성은 0에 가깝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물체가 인화하기 위해서는 연료, 산화제, 온도가 필요한데 인체 내부의 산소 농도가 높지도 않은 데다가 체온 정도로 불이 붙을 만큼 민감한 물질은 자연계에도 별로 없다. 하물며 인체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분은 인간의 신체 70%가량을 차지하며 따라서 인간의 신체는 애초에 쉽게 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불에 타버린 시체의 모습은 일반적으로는 인체는 새까맣게 타고 피부는 서로 들러붙지만 대체로 인체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인체 발화 희생자들의 시체는 완전히 제로 변한다. 신체를 제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화장터에서도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선 용광로와 맞먹는 열을 가해야 한다. 시신을 화장할 때는 고열 처리실에서 섭씨 1200도에서 1400도로 몇 시간 동안 태운 뒤 그래도 타지 않은 뼈의 일부를 물리적인 힘을 가해 다시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거친다. 하지만 자연발화 피해자들의 시신은 뼈까지 완전히 불에 타 잿가루만 남는 상태이며 단 죽음만의 상반신이 모두 잿더미로 변하는 사례가 있을 만큼 일반적인 화재와 다르다는 점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인체 안
또는 밖에서 작용해 사람의 인체 발화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주위에 불씨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몸은 순식간에 재로 변해갔다. 인체에 붙은 자연 발화된 그 불은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에도 절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더 미스테리한 것은 그 불은 주변의 어떤 물건에도 옮겨 붙지 않았다. 영국 소설가 찰스 디킨스의 1852년작 황폐한 집에 등장하는 주정군은 이렇게 사망했다는 소설의 한 페이지의 모습이다. 인체 발화 사건의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피해자는 15세기 이탈리아 밀라노의 기사 폴로누스 보르티우스이다. 술꾼이었던 그는 어느 밤 술집에서 와인을 마신 이후 걸어 나오는 길에 갑자기 불을 토하게 된다. 바로 직후 그의 몸은 갑작스럽게 발화하기 시작한다. 일단 이 도시 전설이 유명해진 이유는 사진들의 배경이 너무 깨끗하고 팔이나 다리 등이 온전하게 남은 것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자연 발화로 기록된 사건들은 대략 200건 정도 있다. 물론 모두 다 화염의 정확한 이유를 판명할 수 없었으며 그렇기에 조사관들의 가장 합리적인 추측만 할 뿐이다. 196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노이사 벤트리도 자신의 집에서 불에 타 사망했다. 발견 당시 그의 몸은 다리 한쪽을 제외하고 모두 재로 변해 있었다. 또한 헬렌의 경우처럼 몸만 온전히 연소됐을 뿐 신고 있던 신발 등 주변 물건은 조금도 타지 않았다. 3년 뒤 미국 뉴욕의 한 술집에서는 만취 상태로 잠든 알코올 중독자 캐리엇의 복부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원인 미상의 불이 일어났다. 동석했던 친구들이 물을 끼얹으며 진압에 나섰지만 결국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했다. 사고를 접한 경찰은 캐리엇의 친구들을 살해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다. 그러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길은 몸 안에서 시작된 것이 확실하다는 담당 의사의 증언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주 드물지만 자연 발화를 겪고 생존한 이도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살았던 회사원 르아크가 그 신뢰다. 그는 1979년 승용차로 출근을 하던 중 무언가 타는 듯한 냄새를 맡고 차를 세웠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통증도 전혀 없이 말이다. 이렇게 다리에서 시작된 불이 전신으로 퍼졌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르아크의 의료진은 차량에서 떨어진 기름이 다리에 묻은 상태에서 우연히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했다. 물론 차량이나 바지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게다가 르아크는 1년 뒤 유사한 일을 또 다시 겪었고 그 뒤로는 항상 휴대용 소화기를 지니고 다녔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사건들은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났다. 1982년, 1998년, 그리고 바로 작년에도 영국, 호주, 중국 등지에서 관련 사고가 보고됐다. 특히 한 연구에 의하면 영국과 미국에서만 각각 400여 건, 200여 건의 자연 발화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사례를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자연 발화는 불과 몇 분 만에 인체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다. 처음에는 국부적으로 발화가 일어나지만 빠른 속도로 전신으로 번져 3분여 정도면 몸 전체가 전소된다. 또한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자연 발화는 오직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현상이다. 자연 발화의 실제 가능성을 확신하는 화제 조사원이자 어블레이즈 인체 자연 발화의 미스터리한 불에 저자 레리 아놀드에 따르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면 피부에서 푸른 빛이 나고 불길이 공중으로 솟구치며 성냥을 켤 때처럼 소음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체의 연소와 달리 불쾌한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연 발화 피해자들은 대개 조직이 탈수되고 피가 증발되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상체만 훼손되고 하체는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자연 발화 추정 사진 중에도 피해자의 다리만 남아있는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드물게는 머리를 제외한 전신이 연소된다. 또 앞선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그토록 강력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자연 발화는 주변 물건의 훼손 없이 오로지 인체만 태운다. 시신 주위에는 불에 탄 흔적이 없으며 가전제품 등 인화성 물체들도 불에 손상되지 않았다. 벤트리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발이나 입고 있던 옷이 멀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레리 아놀드는 인체가 재로 변하려면 최소 200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그 정도 온도에서조차 불과
몇 분 만에 뼈와 살이 완전히 재로 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시신을 화장할 때도 소각로의 온도는 1200도에 이르지만 뼈는 전혀 타지 않고 남아있다. 그러므로 뼈까지 재로 변하는 자연 발화는 일반적인 화재 사건과는 전혀 다른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아놀드의 판단이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몸속에서 이같이 엄청난 온도의 열 에너지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인체만 태우고 사라지는 자연 발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학자들은 자연 발화가 실제하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아놀드는 사람들이 자연 발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단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처음 접한 현상이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아울러 아놀드는 오래전에도 자연 발화에 대한 흔적이 발견된다고 말한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상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아론의 아들들을 삼켰다는 구절이 바로 자연 발화 현상을 상징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촛불 효과, 정전기 효과? 아놀드에 더해 자연 발화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 결과 몇 가지 가설들이 도출돼 있다. 학자들이 자연 발화를 설명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펼치는 논지는 촛불 효과다. 인체에 불이 붙으면 그 열로 인해 체지방이 녹으면서 양초처럼 끝까지 타 버린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가설에서는 인체를 양초, 옷과 체지방은 각각 심지와 연료원으로 본다. 몇 년 전 영국 BBC의 한 프로그램에서 죽은 돼지에 불을 붙여 촛불 효과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다. 많은 동물 중 돼지를 택한 것은 식성, 해부학적 구조, 생리 특성, 지방 분포가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실험을 주도했던 연구진은 돼지 실험과 자연 발화 현상이 동일하다며 자연 발화가 원인 불명의 초자연적 현상이 아닌 특정 환경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고 풀이했다. 자연 발화 희생자들이 주로 상체만을 흔드는 것 역시 촛불 효과로 추정이 가능하다. 간을 비롯한 상체 내장 조직에 비해 다리 등 하체는 지방이 적어 연소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큰 어점이 있다. 돼지의 뼈까지 완전히 연소시키는데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촛불 효과가 믿거나 말거나 식의 가설이라는 옷을 벗으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설명해야만 한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이 같은 구절이 등장한다. 이상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아론의 아들들을 삼켰다. 과학인가 허구인가? 일각에서는 자연 발화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노인들에게서 주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화학물질 과다 사용을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약품과 같은 화학물질을 장기간 사용하면서 인체 에너지의 균형이 깨져 자연 발화를 촉발한다는 것. 이 밖에도 자연 발화와 관련해 정신을 고도로 집중시키면 인체 고유의 전기가 발생한다는 생체 전기설, 천둥 번개가 친 후 대기 중에 떠돌던 전화 덩어리가 특별한 원인으로 인체를 발화시킨다는 구전 현상설, 체내 방사성, 물질들이 서로 충돌해 핵폭탄과 유사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킨다는 체내 핵분열 반응설 등의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덧붙여 음주나 고열 때문에 체온이 급상승에 발화한다는 고열설, 화병 및 화증으로 인한 체내의 화기호치를 원흉으로 보는 화병설 등 다소 엉뚱한 추론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모든 가설들은 어떤 것도 확고한 지지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자연 발화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논증하는 이렇다 할 학설이 없다는 의미며 과학의 눈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란 얘기다. 이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연 발화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선시대에서도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정약용이 남긴 흠음신서에도 이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1815년 12월 겨울 나주에서 김점룡이란 사람이 불륜을 맺다가 유부녀이던 상대 여성인 한씨 부인과 같이 타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런데 옷이나 이불, 심지어 방바닥까지도 탄 흔적이 없고 사람 몸만 타버렸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포도청 수사관들은 이 집주인이나 김점룡의 아내 또는 한씨 부인 남편인 박기원이 저지른 짓으로 의심하여 조사했지만 살인방법에 대하여 도저히 입증할 수가 없어서 결국 흐지부지 미해결로 끝났다. 정약용은 이들 불륜을 눈감아주면서 돈을 받고 방을 빌려준 방주인이 잘못은 있지만 된 사건은
도저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이며 마무리 지었다. 추가로 원혼이 죽인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견까지 남겼다. 디스커버리 채널에서도 인체 발화를 다루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인체는 다 타버렸는데 방이 멀쩡하다, 상식적으로 몸이 타버릴 정도의 고온이라면 방안도 다 타버려야 정상인데 인체가 있던 자리만 구멍났고 천장이나 가구는 멀쩡하니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리고 인체 발화를 2번씩이나 겪은 사람도 방송에 나왔는데 신체가 멀쩡한데 자기 몸에서 불이 난 것이 아직도 이해 불가라고 말했다. 아무튼 세간에 알려진 자연발화 사례 대다수는 완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소문에 의존한 일명 카더라 통신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그 때문인지 자연발화 자체가 처음부터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현재 자연발화 현상은 끝모를 미궁 속에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그리고 언젠가 과학에 의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될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미스테리의 한자리를 꿰차고 있을 공산이 매우 크다. 이를 보면 새삼 깨닫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체야말로 그 어떤 미스터리보다 신비로운 미지의 영역임을.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인체 발화가 일어난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불을 끄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오랜 역사를 되짚어보면 사라지고 잊혀지는 역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라면 그 가치의 중요성은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잊혀진 인류의 역사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역사 한 토막을 다루도록 하겠다. 그노시스 사해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현대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노시스 사해 문서의 미스테리와 최근 드디어 사해 문서의 미스터리가 풀렸다 하여 그 풀린 수수께끼에 대하여 소개하겠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47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오리엔트 연구소의 2명의 남자가 낡아 빠진 가죽 두루마리와 몇 조각의 두루마리를 함께 가지고 찾아왔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성경 사본으로 구약 성서 이사야 전권과 또 다른 성서의 내용이었다. 16세의 어린 양치기 소년 모하메드가 이스라엘의 소그모수사해 인근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성서 사본이 발견되었다 하여 현재까지 그 가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 유명한 쿰란 동굴의 사해 문서는 어린 한 목동의 손길에 이끌려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베두인족 목동인 모함메드 아흐메드 에라메드가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브리어를 읽을 줄 몰랐던 목동은 양피지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두루마리 중 3개를 골동품상 이브라임 미즈아에게 헐값에 넘겼다. 그 외의 두루마리 중 5개를 예루살렘의 시리아 정교회 대주교 마르 아타나시오스 사무엘이 샀으며 나머지 3개는 그해 11월 24일 유명한 성서학자인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장 엘리자르 수케닉 교수가 매수하였다. 당시 예루살렘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아랍인 구역인 구 예루살렘과 유태인 구역인 신 예루살렘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수케닉 교수는 철조망 너머로 아랍인 골동상인이 보여주는 두루마리를 보고 눈이 번쩍 뜨여서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어가서 그것들을 구입했다. 그 뒤 1954년에 수케닉의 아들 와이 야딘이 25만 달러를 지불하고 사무엘 대주교로부터 5개의 두루마리도 사들여 현재는 이들 두루마리 전부를 이스라엘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그 뒤로 고대 문서가 발견된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와 발굴 그리고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총 11개 동굴에서 100여 개 이상의 문서나 문서 파편, 단편 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문서들은 국외 반출이나 이득을 노린 고문서 사냥꾼들의 무분별한 매각행위 등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때문에 이것들을 찾아내고 다시 매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사해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 독일을 중심으로 한 화석 복원 등의 기술이 서적이나 문서 복구에 응용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많은 문서들과 고고학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벽화 등이 복원되고 있기에 전문가들로 꾸려진 복원팀은 부셔지고 지워지고 뜯겨진 사해 문서를 조심스럽게 하나 둘씩 복원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해 문서에는 당시 시대상 유대인들의 가치관이나 신앙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하느님을 일관되게
엘로힘으로 칭한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역사적, 학술적 의미가 많은 인류의 크나큰 재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끝나자 서구의 학자들은 쿰란 동굴에서 수천이나 되는 성서의 단편들을 발견하였는데 그 연대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68년경에 이르고 있었다. 초기 원시 기독교인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만들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사회사본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감독하에 기독교와 유대교로 구성된 비공개 형식의 배타적인 위원회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고 연구해왔다. 비공개로 진행되자 무마 가톨릭의 사제들과 많은 학자들이 공개하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11월 19일에 사회사본 연구에 세계적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양심적인 고고학 박사가 쿰란 문서에 대해서 공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 내용의 일부는 타임지에도 소개된 바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의 일부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사람들은 문서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나는 마침내 지금이 바로 전진을 위한 시대이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겠다고 느꼈다. 이 귀중한 문서는 구약의 초본 정도가 아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세상을 흔들고 있는 예언과 역사적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파리에서의 기자들과 성직자들에게 준 본진 박사의 보고는 다가올 수개월 또는 수년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임에 틀림없었다. 한 팔레스타인 목동에 의해 1947년 문서가 발견된 이래 이 문서에 대해 많은 글을 써온 본진 박사가 결코 일반인이 보아서도 들었어도 안 되는 특별한 정보를 누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독일의 고고학자 울리케 호프만 같은 다른 전문가들은 문서에 대한 진실을 결정적으로 밝힐 정직성과 용기를 지닌 것에 대한 본진 박사를 찬양했다. 2000년 된 사이에 문서의 연구와 발간을 주관하고 있는 바티칸과 이스라엘 고고학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본진 박사는 그들이 50년간 대중을 속여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비밀의 사회 문서 내용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52년에 이 바티칸의 사회 문서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함께 본 다른 5명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한 고위 바티칸 소식통은 본진 박사가 실제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균위자로서 문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신뢰와 위치에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또 이 소식통은 이 특별한 문서의 내용이 안전을 위해 바티칸에 보내진 것은 그 내용이 세계의 경악과 혼란을 가져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우려가 근거가 있든 없든 결국 본진 박사가 밝혔으므로 명백해졌지만 본진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으며 후회는 없다. 내가 옳았는지 잘못했는지는 하느님이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공개된 사회 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예수의 결혼. 거대한 원반형의 우주선 UFO 함대가 2500년 전 지구에 착륙했다. 노아의 방주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착륙했었다. 모세는 유대인도 이집트인도 아니다. 그는 다른 행성에서 왔다. 하나님의 모습은 불타는 초록 눈과 흘러내리는 갈색 머리를 하고 있다. 사회 문서에는 장대한 탈것, 바퀴천사의 부대와 함께 있는 전투차에 대한 기록이 있고 사회 문서 또 다른 곳에는 날아다니는 UFO에 대한 기록 등이 있었다. 그노시스 문서 또는 사회 문서라고 말하는 문서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계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학자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고 한다. 아마도 그동안 자신들이 굳게 믿었던 믿음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힐 뿐더러 더 나아가 사기꾼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의 결혼이나 우주선과 외계인은 자신들의 종교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금지된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노시스 사회 문서를 가짜라고 주장하게 된다. 기독교를 비방하거나 모략하기 위한 무리들이 그때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그러한 이유로 제작한 것일 뿐이라며 종교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에스겔서에 대하여는 그 어떤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겔서의 글대로라면 현대의 외계 우주선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지식으로 가르치며 인류가 깨어있는 상태라지만 그 시절 문명의 사람들이라면 반짝거리는 음반을 무엇이라 생각하며 레이저처럼 빛이 반사되는 장면을 보고 무엇을 떠올리겠는가 싶다. 이 모든 것들이 무지에서 오는 단편들이기에 그 시절 신격화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그노시스 사회 문서는 외경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노시스 사해 문서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노시스 사해 문서에는 고대 종교인들이 리모트 뷰잉, 즉 다시 말해 초감각 원격 투시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외계 존재들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데, 지구인들과 접촉해온 외계인들은 먼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고 태양계에 살고 있으며 이름을 아콘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노시스 문서에 따르면 아콘은 지구가 생성되기 전부터 태양계에 존재한 생명체들이라고 하며, 그들은 지구가 형성되자 지구에 침입해 인간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진화를 통해 실체를 자각하고 여러 차원의 존재를 이해하며 우주적, 영적 생명체가 되는 것을 방해해 인류가 성숙하게 진화되지 않은 시점에 월등한 과학기술을 전달하여 인류 간의 탐욕을 키우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도록 조종해 끝내 인류가 과학기술을 남용하다 자멸하도록 유도하는 악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아콘이라는 외계인들이 여러 번의 지구 리셋을 조종했다는 말이 된다. 그노시스 문서에는 아콘의 존재가 신생아나 태아의 모습과 닮거나 서양의 용이나 파충류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는데, 이는 오늘날 외계인을 목격한 많은 이들에게 묘사된 외계인들의 전형적인 형상인 코와 귀가 생성되지 않은 태아를 닮은 그레이 외계인들과 파충류형 외계인들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이블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장이 바로 구약의 에스겔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동안 왜 에스겔서가 기독교인, 특히 목사 등 교회 사역자들에게 골치 아픈 장이 되었을까? 그건 바로 바이블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제목 붙인 것이 바로 에스겔서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거의 2000년 이상 바이블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모습이 현 과학의 세계에 와서는 UFO의 모습이라니 그럴만도 하다. 그래서인지 현재의 기독교계에서도 바이블 해석을 해도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는 다들 함구하고 있다. 아마 일부 기독교층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럼 왜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많을까? 구약은 신약보다 오래된 바이블이며 2000년보다 더 오래된 기록물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기록물에서 기계적인 물체의 비행체 묘사를 아주 세밀하게 했으니 아마도 외계의 제3문명체가 이 지구상의 인간사에 관여한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에스겔서가 포함된 것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숱한 인류가 봤겠지만 에스겔이란 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기록되어 그의 기록이 바이블에 포함된 후에 자고 하나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때의 과학 수준으로는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모두 신의 영역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아직까지도 비밀에 쌓여있는 사해 문서의 비밀이 최근 풀렸다고 한다. 사해 문서의 일부를 2명의 서기가 썼다는 사실을 인공지능 AI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사해 문서 중 가장 긴 이사야 문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알려지지 않은 2명의 서기가 거의 동일한 필체를 사용해 필사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해 두루마리 또는 사해 사본으로도 불리는 이 문서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내용을 담고 있다. 약 70년 전 발견됐으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다. 문서의 첫 번째 세트는 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 지구의 사해 근처 쿰란의 한 동굴에서 어느 베두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 세트에는 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원고가 들어있었는데 원고가 쓰여진 건 기원전 3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사야 문서는 지난 1940년대와 50년대에 발견된 약 950개의 문헌들 중 하나다. 하지만 54개의 세로단을 절반으로 나눠 거의 균일한 문체로 썼다는 점에서 독특성을 보인다. 네덜란드 흐로닝원 대학 연구진은 최첨단 패턴 인식과 AI를 이용해 이사야 문서를 살펴봤다. 그리고 문서상에 5000번 이상 나타나는 하나의 히브리 문자인 알레프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를 분석했다. 학자인 물라덴 포포비치와 마루프 달리 람베르트 슈마커 등은 자신들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 고대 잉크의 흔적을 추출해 디지털 이미지로 나타내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잉크의 흔적은 사람의 근육 움직임과 직접 연관돼 있어 개인마다 다르다라면서 이는 2명 이상의 서기가 필사 작업을 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서로 다른 2명의 서기가 함께 작업하며 동일한 스타일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의 개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원들은 필체의 유사성을 볼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글을 가르친 것과 같이 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동일한 훈련을 받았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필체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최근까지도 현대학자들이 이를 구별해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그노시스 사회문서는 가짜다 내지는 기독교를 시기 질투하는 이단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짜집기식 소설이라는 등 그노시스 사회문서에 대한 신뢰가 그리 크지는 않다고 한다. 어쨌거나 역사의 중요한 부분임에는 틀림없을 터인데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독자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 하며 이만 마치고자 한다. 예언적 중률이 무려 90%나 되는 타라빅은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인 크ret나에서 1829년 태어나 1899년 생을 마감했다. 그는 가난한 양치기로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고 하며 살아있을 때 그의 예언은 조롱과 무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의 예언은 그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였기에 같은 마을에 사는 친부인 자알이 그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한다. 그의 예언의 특징은 다른 이들의 예언들에 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다. 타라빅의 예언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세계 1차 대전과 자알이의 신부의 죽음을 예언했는데 그 모든 것이 그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면서부터다. 타라빅은 2차 세계대전도 예언했는데 그는 이후로 작은 전쟁은 있을지라도 오랫동안 큰 전쟁은 없을 거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외에도 많은 예언을 남겼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예언은 3차 세계대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도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는 알지 못했으며 그날은 오직 하느님만이 알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겼다. 또한 다른 예언들에서와 달리 전쟁 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 그는 이 전쟁을 끝으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예언적 중률이 무려 90%나 되는 타라빅의 또 다른 예언들도 소개하겠다. 1890년 세르비아 작은 마을에는 한글을 배우지 못한 문맹의 가난한 양치기 타라빅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세르비아 정교의 신부를 찾아 자신이 미래를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성 루크의 날인 10월 18일에 전쟁이 발발하며 3년 뒤에야 전쟁이 끝난다고 밝혔으며 자신이 사는 마을 드리나강이 거꾸로 흐른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그는 자신이 보는 미래를 모두 전했으며 신부는 이 예언을 적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타라빅의 말을 믿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그 후에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1899년 타라빅은 사망했다. 그러나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성 루크의 날인 1915년 10월 18일 독일군이 마을에 진입하고 3년 뒤에 전쟁이 끝난다. 또한 그의 예언대로 신부가 전쟁이 끝나는 해 사망했다. 이처럼 타라빅의 예언들이 맞아떨어지자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다른 예언들 역시 맞아떨어지게 된다. 타라빅은 첫 번째 전쟁 이후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며 비뚤어진 십자가를 상징으로 한 지도자에게 유럽 전체가 지배를 받는다고 전했다. 또한 전쟁 이후 국제재판소, 즉 유엔이 설립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타라빅은 세르비아의 새 지도자, 유고슬라비아 초대 대통령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자신의 다리 때문에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예언했고 그는 오른발 절단 수술로 사망했다. 또한 TV의 발명, 석유 개발, 에이즈와 같은 난치병을 예언하기도 했다. 다른 예언가와는 달리 암호가 아닌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90% 이상의 적중률을 보이는 타르빅의 예언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한다. 특히 사람들이 주목하는 예언은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 많은 이들이 신이 아닌 인간의 지능을 믿는다. 결국 또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끝나면 오랜 평화가 찾아온다. 동양의 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3차 세계대전을 예고한 부분이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미래를 예견했다기보다는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예언을 남기면서 대강 끼워 맞추는 일종의 반엄 효과였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예언했다는 것도 당시의 국제 정세를 조금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유럽에 그 정도의 대혼란이 있으려는 건 바로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예언에 대하여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도 쉽게 앞날에 대하여 선뜻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그것은 아무리 미래를 제대로 파악한다고 해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쌍한 것이 지구이고 삶이지 않는가. 그렇기에 더욱이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인 타르빅의 여러 예언들은 그저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눈치껏 때려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구겨. 또 그렇게 때려 맞춘다고 해도 그 역시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싶다. 그의 예언은 노스트라무스처럼 어려운 은유나 비유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 읽으면 그의 예언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그의 여러 예언 중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세계대전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자.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이에 대비하라고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구부러진 십자가와 붉은 차례의 전쟁이라고 밝혔다. 전쟁 이후 국제사법재판소 등이 열리며 유엔이 통치한다. 전쟁 이후 슬라브 지역에 새로운 국가가 나타나고 머리에 별이 새겨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다리의 질병을 앓다가 죽는다는 것을 예언했다. 이외에도 여러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하였는데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자. 바닥에 깊은 구멍을 뚫고 지하보다 지표면을 빛나게 할 것이다. 예언은 석유를 예언했다고 한다. 바닥에 깊은 구멍을 뚫고가 광산도 있겠지만 그 시절에도 얼마든지 있었으니 석유 시추 작업을 통한 석유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이 사막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여행할 것이다. 예언은 달이나 화성으로의 여행을 예언했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를 통하여 조만간 시연되지 않을까 싶다. 생생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는 장치를 만들 것이다. 예언은 텔레비전을 의미한다고 하니 이미 시연된 예언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그 시절 문맹인 타라빅이 텔레비전을 예언했다니 놀랍지 않는가. 치료제가 없는 전에 없던 이상한 질병을 앓을 것이다. 이것을 두고 코로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의미하는 것이니 에이즈 같은 불치병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비슷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예언 당시는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처럼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확실하던 때였기에 지금처럼 남녀 구분이 없는 패션을 예언했다는 것 역시 놀라울 뿐이다. 동양에서 현명한 사람들이 나타나 그들의 지혜가 모든 바다와 국경을 넘겼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예언은 여기저기 많은 예언가들이 하는 단골 레퍼토리다 보니 이제는 조금은 식상하다. 그러나 동양 곧 우리나라에서 현자들이 난다는 예언이 워낙 많고 또 우리나라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한다는 예언에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과신할 만큼 똑똑해지지만 실상은 신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을 뿐일 것이다. 역시 맞는 말이다. 이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삶의 지혜의 말씀 같은 진리가 아닌가 싶다. 사람들 간의 증오는 커질 것이며 서로의 관계에 소홀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 간의 관계보다도 기계 장치에 더 관심을 쏟을 것이다. 예언 또한 놀라운 것이 요즘은 예전처럼 가족 문화에서 나홀로 문화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목해지는 것이 사실이지 않는가. 전 세계인들은 꾸준하게 지혜로워지는데 동시에 세계를 파멸로 몰아가려는 세력도 생겨난다. 언제나 세계는 선과 악이 존재하니 분명 이 예언은 예언이라기보다 우주의 이치라고만 해두겠다. 그의 큰 세력, 가장 크고 환한 이가 가장 강력하고 노한 이를 공격하여 전쟁이 시작된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두 개의 큰 세력은 중국과 미국을 뜻한다고 한다. 그런데 가장 크고라는 부분에서 왜 중국을 떠올릴까? 보통은 가장 크다라고 했을 때 땅덩어리의 크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헷갈렸다. 땅이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이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은 당연히 미국일 테니 러시아가 먼저 공격을 한다는 것인지 중국이 먼저 공격을 해서 싸움이 난다는 것인지 아무튼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될 것 같다. 과학자들은 맞으면 잠 또는 마비가 오는 포축 같은 포를 개발하여 전쟁에 쓰일 것이다. 예언도 신기한 것이 그 시대에 감히 이런 황무기를 생각이나 하겠냐는 것이다. 아무튼 대단하다 싶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세계 끝에 바다로 둘러싸인 대륙 중 유럽만큼 큰 한 나라만이 평화로울 것이다. 예언을 읽자마자 우리나라라고 하고 싶지만 큰 나라는 아닌 듯하여 망설였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를 유럽에 가져다 놓으면 나름 큰 나라라는 글을 본 것 같아 우리나라일 거라고 우겨보고 싶다. 세계의 십자가가 있는 산에 숨은 이들은 기쁨, 풍요,
사랑만이 있을 것이다. 예언은 내 수준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탈출한 사람들 중 그곳의 음식들을 바로 먹는 자들은 독에 의해 죽을 것이고 금식하는 자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예언도 패스다. 도대체 어디를 탈출한다는 말일까? 그나저나 금식은 내겐 너무너무 힘들다. 이 전쟁이 끝난 뒤 빨간색 머리에 고상한 인품의 남자가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빨간색 머리면 분명 한국인은 아닌 듯하고 그렇다면 유럽 쪽이 아닌가 싶다. 그 뒤로 러시아의 북쪽 숲속에서 등장하는 미카엘이라는 신적 존재가 있다. 미카엘은 하늘과 구름 위를 걸어서 오는 존재라고 한다. 예언은 구름 위를 걸어서 오는 존재라면 보통은 예수님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서다. 성경에도 그런 예언이 있는 것 같았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맞나? 아마도 더 많은 예언들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검색하고 알아본 정보를 영상에 담아보았다. 물론 어색하고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힘찬 응원 부탁드린다. 오늘의 미스테리 주제는 바빌론 제국의 공중정원에 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어릴 적부터 나는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제목 그대로 공중에 둥둥 떠있는 정원이라고 생각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피터팬 증후군처럼 그렇게 믿고 있었다. 좋게 말하면 순수함이 묻어있다고 스스로 위로 삼고 싶지만 누가 봐도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는 좀 맹한과가 아니었나 싶다. 어쨌거나 오늘 소개해드릴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준비하면서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하늘에 떠있는 정원이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한 정원이라는 사실과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 만들어진 정원이라는 사실이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신바빌론 제국의 수도를 아름답게 꾸미던 전설적인 정원으로 느부갓네살 2세가 조성하였다. 공중정원은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역사가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존재했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한다. 기원전 500년 바빌로니아의 살림에서 살다가 삭막한 사막으로 지지부론 메디아 왕국의 왕비 아미티스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당시 바빌로니아가 위치한 땅은 비가 잘 오지 않고 땅이 삭막해 꽃과 식물을 가꿀 수가 있는 기후가 아니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길러 정원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탱크와 펌프를 만드는데 당시 기술로 어떻게 이러한 걸 만들 수가 있었는지 미스테리라고 한다. 이야기 쉽게 표현한다면 오늘날 바닥에서 30층 건물의 맨 꼭대기 높이까지 물을 공급할 정도의 기술이다. 지금이야 수도 꼭지만 틀면 더욱물 차움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지만 고대에는 이러한 기술 자체가 없었으니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길러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물을 공급했는지가 미스테리이다. 평지에 흙을 쌓아 만들어 작은 산 모양의 노대와 비슷하게 보이는 이곳에 풀과 꽃, 과일나무 등을 많이 심어 놓아 멀리서 바빌론의 공중정원을 보면 마치 하늘에 떠있는 정원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이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왕궁의 광장 중앙에 가로, 세로 각 400m, 높이 15m의 토대를 세우고 그 위에 계단식 건물을 세웠다. 맨 위층의 평면 면적은 60제곱미터에 불과했지만 총 높이가 105m로 오늘날의 30층짜리 빌딩 정도의 높이였다. 한 층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수천 톤의 기름진 흙을 옮겨놓고 넓은 발코니에 잘 다듬은 화단을 꾸며 꽃이랑 덩굴초랑 과일나무를 많이 심도록 한 이 피라미드형의 정원은 마치 아름다운 녹색의 깔개를 걸어놓은 듯이 보였다. 그런데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곳에서 이렇게 큰 정원에 물을 대는 것은 여간 큰 문제가 아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은 정원의 맨 위에 커다란 물탱크를 만들어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펌프로 길어 올리고 그 물을 펌프로 각 층에 대어 줌으로써 화단에 적당한 습기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그때그때 물뿌리개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정원의 아랫부분은 항상 서늘함을 유지하는 방을 많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창너머로 바라보는 꽃과 나무의 모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한다. 그러나 아름다운 왕비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세워진 공중정원은 오늘날 바벨탑과 더불어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네부카드네자르 왕의 이름은 구약 성서에 남아있지만 아름다운 메디아 출신 왕비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종의 전설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벨탑이나 공중정원의 흔적은 볼 수 없지만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 바빌론의 폐허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바빌론의 발굴은 독일 동방협회에 의해 1899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20세기에 들어설 때까지 계속되다가 마침내 최전성기의 궁전 이슈타르문 성벽 등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론은 장엄함을 드러내게 되었다. 고대 문헌에서 공중정원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 그리스 섬에서 이주한 바빌론의 벨우스루라고 불린 사제이자 코스 출신인 베로수스가 기록한 것이다. 베로수스가 기원전 290년에 쓴 공중정원에 대한 글은 후대 작가들의 글에서 인용된 것으로만 전해질 뿐이다. 하지만 바빌론에 대해 그가 기록한 상당수는 고고학적으로 검증되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그리스인들이 기원전 9세기에 광범위하게 바빌론을 재건했다고 여긴 전설적이며 신성한 아시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세미라미스의 공중정원으로 불렸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식량 생산이 아니라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공중정원을 만들었으며 공중정원에 대한 아이디어가 파라다이스로 알려졌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다. 이때부터 즐거움을 위해 정원을 만드는 것이 고대 지중해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헬레니즘 시대에는 부자들은 최소한 각자의 집에 개인 정원을 가꾸었다. 정원에 꽃과 식물만 심은 것이 아니라 건축물, 조각상, 분수대가 더해지면서 고대 정원사들은 경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폼페이 같은 곳의 프레스코 화가들이 방 안에 들어설 때 정원에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는 장면을 저택 벽 전체에 그릴 정도로 정원은 모두가 원하는 특징이 되었다. 이 정원들은 모두 고대 메소포타미아, 특히 바빌론의 아름다운 공중정원을 모방했다. 베로수스는 공중정원이 산을 모방해서 만들어졌고 거대한 나무와 꽃들이 다양하게 심어진 벽돌로 된 높은 테라스라고 묘사한다. 공중정원은 초목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을 끌어올리기 쉽게 지어졌다. 또한 바빌로니아의 왕비이자 메디아 출신인 아미티스의 향수병을 치유하기 위해 고향의 초목과 언덕을 모방해서 정원을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바빌로니아의 기록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왕비가 없다. 다른 몇 가지 출처에는 공중정원이 기원전 4세기에도 존재했었던 것처럼 나와 있다. 하지만 모두 느부갓네살 2세의 통치가 수세기 지난 후에 기록되었고 바빌론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원예나 공학을 잘 모르는 작가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공중정원이 고대 바빌론에 흐르던 유프라테스 강 옆에 있었고 정원에 물을 대기 위해 강에서 물을 끌려올리는 복잡한 기술을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각 층에 오르기 위해 계단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기원전 1세기에 공중정원에 대해 기록한 그리스의 역사학자 디오도루스 시쿨루스는 공중정원이 고대 극장처럼 경사졌으며 높이가 20m에 달했다고 언급한다. 그는 공중정원이 기둥 위에 지어졌고 갈대와 벽돌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었다고 묘사한다.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정원이 바빌론의 공중정원보다 먼저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은 런던 대형박물관에 있는 니누의 아슈르바니팔의 북쪽 궁에서 발견된 부조판에는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정원이 묘사되어 있다. 사실 몇몇 학자들은 바빌로니아 공중정원에 대한 이야기는 출처가 뒤섞여 만들어진 것이며 실제 공중정원이 있던 곳은 사네립이 건립한 니누에라고 주장한다. 니누의 정원과 관련한 문서와 고고학적 증거가 충분히 많고 심지어 니누에는 종종 옛 바빌론이라고 불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니누에에 관한 가설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바빌론에 공중정원이 존재했다는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1899년에 고대 바빌론에서 체계적인 고고학 발굴이 시작되었다. 이중벽과 이슈타르의 문과 같은 고대 구조물이 발견되었지만 전설적인 정원의 흔적은 없었다.
바빌론의 남쪽 궁을 발굴하던 중 도무로 된 방 14개가 발견되었으나 나중에 그 지점에 발견된 명판을 판독한 결과 창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에서 더 가까운 곳과 왕의 궁전에서 다른 곳을 발굴한 결과 거대한 배수관, 벽, 저장고, 정원을 위한 관계시설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설 속의 공중정원이라고 명확하게 밝혀주는 증거는 아니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물리적인 문서로 된 증거가 부족하지만 고대 작가들이 글을 쓰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대 불가사의 명단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공중정원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공중정원이 니느웨에 있었다는 가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늘 그랬듯이 가능성이 높은 위치는 바빌론과 니느웨의 중간 어딘가로 추정된다. 고대 불가사의의 원본은 그리스나 헬레니즘 시대에 작성되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마른 계단식 언덕에 익숙한 그리스인들에게 이라크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기후에서 진기하고 기반 관계 시설을 갖춘 공중 정원보다 더 인상적인 것이 있었을까 싶다. 바빌론에 몇 가지 종류의 정원이 있었는데 그리스의 이전 세대 기록에서 미로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는 크레타의 크노소스 궁전처럼 그 규모가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 바빌론의 공중 정원이 불가사의가 된 이유는 그 규모에서부터 그 시대 건축 방식과 관리까지 과연 그토록 거대하고 웅장한 시설을 어찌 관리했을까 하는 미스테리다. 바빌론의 공중 정원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경이로움이자 인류의 위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고대 7대 불가사이다. 언젠가 실제했던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길 기대하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다.